요즘 저도 책을 낼 때만 해도 ESG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될지는 몰랐어요.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저도 강연을 얼마 전에 삼성전자 갔다 왔고 뭐 이렇게 몇 군데 했는데 저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ESG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MSG라는 말 아시죠? 조미료. MSG가 막 ESG로 보여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CEO 분들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제 경력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언론사에서 임원 이제 부사장 사장에서 한 10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대한민국의 모든 CEO를 존경한다는 느낌을 그런 걸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창업이죠. 창업하자마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10년 어려운 시기, 적자 내고 자본금 잠식되고, 근데 겨우 이제 사장 되면서 그걸 복원했는데, 그때 이게 참 경영진이라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일인지. 그때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팔 수 있을까? 또 이 사람 만나면 얼마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뚜벅뚜벅 그냥 매일매일을 견뎌나가는 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흑자가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신데 이건 좀 경영하시기 많이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어려울 때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고 하니까 그런 또 훌륭한 일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 만나 뵈서 영광이고요. 최대한 하여간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미국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 차이는요. 우리는 청사의 길이남을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 보면 이미 주제가 지나갔어. 또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영어가 안 들렸을 때는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나? 좀 부러웠는데 들리고 난 영어가 들리면서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또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야 되는 거겠죠?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주로 언론사에서 생활했고요. 다만 제가 좀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험은 중간에 뭐 좀 경력 좀 바꿔보겠다고 유학 갔다 와서 삼성화재에서 기획부장으로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기업에서도 기업을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면에서 좀 언론에 주로 있었지만 기업 생활에 어떻게 보면 정수를 또 한 2년 동안 경험하고 나중에 언론사로 옮겨서 삼성에서 해온 경영 기법들을 이렇게 많이 적용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기업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 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책 이해관계대사 자본주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내면서 ESG를 같이 포함시켰는데 내자마자 이제 ESG가 이슈가 돼서 뭐 가끔 이렇게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에 여러분들 기사들 많이 보실 거예요. 요즘 뭐 ESG 스크랩을 누가 보내오는데 너무 기사가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10대 그룹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10대 그룹 보면은 설치 예정인데도 있지만 이미 다 여러분 들으셨죠? 뭐 지속가능위원회, ESG위원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위원장으로 모시는 분들 보면 뭐 부총리 출신도 있으시고 전 SK그룹 부회장도 있고 다 이렇게 유명한 칼럼니스트면서 유명한 교수이신 분도 있고 다 이렇게 상징적 인물들을 위원장에 하고 또 전담 조직들을 이렇게 쭉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은 발등에 불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 이제 ESG라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좀 피해갈 수 있을까? 먼저 답을 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뒤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서로 힘을 합하자.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기업협회에서도 그렇게 기업들끼리 이렇게 연대해서 그런 어떤 과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탄소 중립 이런 이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업이 지금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대기업들도 혼자 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탄소 포집 기술을 한다든가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여기는 또 SKT와 카카오가 이렇게 했죠. 친환경 윤활유. 요즘 뭐 플라스틱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이슈도 좀 크게 재활용되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친환경 포장재. 탄소 포집은 이미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탄소 포집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전기차로 급속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2030년, 35년인가 얼마 보니까 휘발유차 이제 생산 안 하겠다, 디젤차 없애겠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확 넘어가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차량용 칩 부족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쪽으로 급속하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또 뭐 플라스틱 병에서 이렇게 섬유를 이렇게 추출해낸다든가 또 배송하는 기업들은 그 배송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바꾼다거나 여러 지금 변화들이 그러니까 저는 ESG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트렌드 아니야? 그 지금 버블 아닐까? 이러다가 뭐 또 적당히 시간 지나면 이거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막 얘기할 때 새로운 무역 룰이 해가지고 세계 무역기구 WTO가 출범했잖아요. 95년에 새로운 국제 룰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국제 룰이 이미 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해서 기업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으로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가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제가 어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기사 몇 개 읽어주셨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우리가 이제 탄소 화력 발전소에 대한 신규 건설 안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미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아직도 화력 발전이나 이런 데를 쓰는 데를 우리가 건설해주고 또 거기에 수출입은행 같은 데 들어가서 금융 지원을 했는데 어제 굉장히 사실 수출의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어떤 말씀하셨냐면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원전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화력 발전소 다른 나라에 지어 주더라도 정부에서 공적 금융 지원하는 거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그 사업이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지금 몇 가지 현상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게 재밌는 건데 그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잖아요. 노조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노조가. 그럼 보통 노조 하면은 뭐 근로조건, 임금 올려달라, 복지 확대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미션에 들어가 보면 복지와 근로조건에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월급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렇겠지만 재밌는 거는 무슨 시민단체 같아요. 알파벳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 환경에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사회와 경제정의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자는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거절할 자유가 있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사회와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근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ESG 정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구글에서 미 국방부가 이제 상대 적을 타격하는 드론에 어떤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거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중단됐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멋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 혹시 뭐 저는 못 가본 지역입니다만 해외입니다. 미국입니다. 어디일까요? 뭐 바닷가겠죠. 플로리다 사진 야경이에요.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워낙 기후 변화가 되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서 바닷가에 있는 건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뭐 폭풍, 태풍이 잦아지게 되면 영향이 클 수 있다 해가지고 미국은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하여간 뭐 최근에 본 기사로는 7%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런 일들 이제 우리가 뭐 기후 변화가 오면 태풍이 잦아지고 뭐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고 하는 거를 그냥 소설처럼 들었잖아요. 내일이 아니다. 근데 현실로 이게 다 벌어지고 지금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ESG 이제 본론으로 조금 딱딱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최대한 이건 풀어서 말씀드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강연 이제 들으시고 가시면 뭐 이미 아셨으면 관계없고 ESG하고 이 SDGs 이거 가서 자네 말이야 SDGs가 뭔지 알아? 이제 이 정도 되시면은 이제 ESG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예요. 이 많이 얘기되는 거거든요. ESG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제가 이게 UN 회원국이 2015년에 2030년까지 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어젠다를 만들었어요. 2015년이 중요한 해인 게 여러분들 요즘 많이 얘기되는 파리 기후 협약. 그러니까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한 2, 3도 정도로 억제하자. 근데 이왕 할 거면 1.5도로 하자 해가지고 이게 그때 합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잘 가다가 트럼프가 다 깨버렸어요. 우리 이런 거 안 해. 그 양반 그리고 그 양반이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기후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도. 근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죠?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는 환경을 중시하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재가입 명령을 하고 이미 재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어제 이제 기후 정상회의 간략하게 했고 5월에 우리나라에서 기후 관련 정상회의가 또 있고 11월에 글래스고에서 이 파리 기후 협약을 재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중요할 거예요. 근데 왜 요즘 ESG나 SDG 제가 뒤에도 있으면 미리 좀 땡겨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드리면 왜 중요해졌을까요? 이게 이미 2015년이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2006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때는 그래 중요한 얘기지. 근데 뭐 중요하긴 한데 이 정도 얘기했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환경이 잘못되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를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러스 이슈도 보였지만 기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후 변화가 이대로 뜨거워지면 이대로 가면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제가 조금 전에 1.5도로 낮추자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낮추자고 했는데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금세기 말에 3도 정도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뭐 해수면 올라가서 잠기는 나라도 있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 그 뜨거워지는 게 느끼잖아요. 지금 과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열대에 있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위로 쭉 올라올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이번에 다 겪었던 게 그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공급체이 다 마비가 돼 버리니까 뭐 금융위기 이런 건 일이 아닌 거죠. 훨씬 큰 재앙이 오잖아요. 그거에 눈이 뜨인 거예요. 뜨였는데 트럼프가 계속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실행력이 배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유럽이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서. 근데 트럼프가 있었으면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까지 큰 흐름이 아닐 텐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이거 중요해. 이래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라든가 ESG 공시에 대한 조치들을 지금 막 취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증권거래에 해당되는 미국 기관이 SEC인데요. 증권거래위원회. 거기에서 지금 ESG 공시에 대한 그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과 EU가 연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WTO 같은 큰 룰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신문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판 세게 지금 붙고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ESG가 참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지금 저거 계속 경제 개발을 하려면 탄소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환경 이슈라든가 뭐 근로자 인권 이슈를 들어가지고 국제 룰로 만들어서 중국을 딱 억압하면 속도가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배경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가다가 잠잠해질 트렌드가 아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큰 흐름으로 계속 갈 거고 제도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17개 보면 뭐 우리하고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워낙 개도국에 집중돼 있어서 뭐 가난 종식이라든가 뭐 기아 종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쭉 가시다 보면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성평등 이슈, 물 위생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뭐 불평등 완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소비와 생산을 이제 책임 있게 하자, 친환경적, 지속 가능하게 하자. 그다음에 기후 변화 행동을 하자든가 뭐 해양 자원이든 그 육상 자원이든 보호하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정의가 뭘까요? 뭐 지속할 수 있게 하자 이건데 엄밀하게 하는 정의는 뭐냐면 미래 세대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성장을 하자는 겁니다. 환경도 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경제 발달 초기 단계는 워낙 성장이 급했으니까 환경도 좀 훼손하고 근로자의 인권도 조금 뭐 침해하고 그래도 좀 사실 좀 눈 감아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특히 환경 부분에서 다 훼손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현 세대가 다 먹고 살자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MZ 세대가 기성 세대 됐을 때 보면 너무 나쁜 여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 여건을 주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 우리도 다 느끼실 거예요. 경제개발 초기에는 성장만 하고 일자리만 생기면 다 좋았거든요. 그때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성장 수준이 된 나라는 지금부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성장률만 높이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이라는 얘기가 지속 가능한 ESG하고 바로 맞물려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로 이제 그 SDG와 ESG가 맞물려 가는데 SDG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요. 그 안에 핵심이 이제 ESG입니다. 근데 2006년에 이제 사실은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런칭이 되었고 현재 3,000개 이상 기업과 기관, 주로 이제 투자자들인데 여러분 ESG는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먼저 강력하게 그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ESG를 잘 준수하지 않으면 저 기업은 리스크가 커. 내가 투자한 돈이 수익률이 나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ESG를 준수하기를 요구하고 공시하기를 요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돈 빼겠다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흐름이. 그래서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거예요. 투자 분석이나 의사결정할 때 ESG 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 기관들이 ESG를 공시하도록 이렇게 압박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ESG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E는 이제 환경, S는 사회, 뭐 G는 지배 구조인데 그럼 그게 뭔지. 그래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래도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또 기관마다 이 설명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되게 유사합니다. 환경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관련이고 공기나 수질 오염, 그다음에 목재 벌채하는 거, 생물 다양성 이렇게 생물 보존하는 거죠. 폐기물, 위험물질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뭐 주로 환경 관련이 요즘 사실은 여기에 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은 이쪽도 되게 이슈가 많아요. 흑인 이제 그 사망 이슈 때문에 그 인권이라든가 이제 그 뭐죠? 그 인종 간 평등의 이슈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자들 기업 하시다 보면 이해관계자라는 게 이제 근로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또 뭐 주주 뭐 이렇게 이런 이해관계자가 많잖아요. 그 이해관계자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권, 뭐 근로자의 안전 이슈,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는지, 제품의 안전은 어떤지, 데이터 보안 잘 지키는지, 고객과의 관계가 좋은지, 그다음에 그 소싱할 때 윤리적인 소싱을 하는지 이거 좀 보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쪽도 많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지배구조는 뭐 기업 내부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이슈인데 내적 통제 이슈인데요. 뭐 이사회 구성이 독립적으로 돼서 이사회가 ESG를 이 기업이 잘하는지 이런 걸 보고 있는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상장사가 특기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경영진 보수가 뭐 근로자보다 지나치게 많지 않은 이렇게 이런 거 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뭐 투명성, 부패, 뭐 이런 건 뭐 많이 해줘. 그다음에 주주들과의 관계.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 왜? 환경이나 사회 이런 이슈를 감지하고 기업 경영의 전반의 전략에 집어넣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지배구조가 한다. 결국 지배구조가 잘 돼 있어야 ESG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그런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배구조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현재 현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ESG는 유럽이 제도나 모든 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면 유럽 쪽을 보면 돼요. 유럽 쪽을 보면 유럽 제도가 움직이는 걸 보면 한 5년, 10년 앞서가고 있고요. 미국은 트럼프가 안 하다가 이제 막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그리고 이제 중국은 조금 늦게 가고 있고요. 뭐 소극적이긴 하지만 따라는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ESG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는 무성했지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하는 ESG 등급인데 가장 최근에는 2020년이죠. S가 없죠. 그리고 A 플러스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 2%, A가 12%. 조금 늘고는 있어요. B 플러스. 되게 여기까지를 좀 우량으로 본다 그러면 B부터 CD가 68.2. 10개 중에 7개 기업은 아직은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막 위원회 만들고 조직 만들고 하는 거 다 좋은데 ESG는 뭐 홍보나 조직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만 시간이 많이 있을까 조금 있을까 보면은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이 좀 빨리 움직이게 되면 룰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비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기업 지배 구조원에서 이렇게 매년 한 번만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언론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뚝뚝 발표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지니까 어떤 이제 변화가 생겼냐면 수시로 조정을 하겠다. 이슈가 있는 기업. 그래서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안전 문제 S잖아요. 떨어뜨렸어요. 포스코 여기도 안전 문제. 그다음에 여기는 하도급 그러니까 사회 이슈 뭐해서 또 떨어뜨렸고 이런 식이 이제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오너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데는 오너죠. 해가지고 수수료 이슈가 생기면 이제 등급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일단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여기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불명예스럽고 이게 또 공시되면 다 보잖아요. 투자자들이 다 보고 정말 이 기업이 리스크가 있는가? 그래서 투자자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돼 있는 대기업들은 ESG가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된 거죠. 이게 정경련에서 얼마 전에 이제 증권사 이제 투자자층을 대변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조사해서 보면 글로벌 지금 환경이 지금 여전히 역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중요하고 사회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고요. ESG가 이제 만약에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주는 업종, 특히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깨끗한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수출을 하게 되면 그걸 다 계산해서 거의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데는 지금 한국이 제조업이 또 강하고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면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석유 제품 지금 뭐 하여간 정유 쪽은 비상이에요. 그리고 철강 지금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표적 업종이 철강입니다. 철강하고 시멘트. 근데 이제 자동차는 이제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ESG 전망이 밝은 산업들은 이제 이것과 반대죠.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지금 배터리는 친환경 자동차 부분이니까 바이오. 그래서 이제 산업의 판도가 좀 바뀌는 그런
지금 보면은 여러분 그 테슬라 같은 기업 한 번도 흑자를 내지 않은 기업이에요. 근데 시총이 여러분 엑슨모빌이라고 전통적인 석유 가스 기업이잖아요. 흑자도 많이 내요 지금도. 근데 시총으로 보면은 거의 서너 배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가 더 큽니다. 그만큼 이쪽은 뜬다고 보고 이쪽은 진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10점 만점에 이제 뭐 증권사라든가 대기업 친대기업적인 부분도 있고, 대기업은 7점 줬고 이제 중견기업 5점, 4점. 이게 뭐 점수가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만큼 워낙 다른 이슈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덜 중요시했던 시대를 우리가 거쳐온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더 이상 갈 수는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뭐 이게 잘하는 기업들 우리가 애쓰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여러분 알리백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알리백. 그러니까 내가 쓰는 에너지를 다 신재생 에너지로 재생 에너지로 쓰겠다. 탄소 에너지 안 쓰겠다. 이게 이제 이거 언제까지 지키겠다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는 이제 관계고. 파타고니아가 재밌는 기업인데요. 이거는 여기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환경 보호예요. 등산 장비하고 이제 기능성 의류를 만드는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공급 체인도 전 세계를 누벼가지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목화를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아가지고 저기는 소싱 자체가 다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를 한번 뉴욕타임스에 냈어요. 우리 제 기술 사지 마십시오. 옷을 파는 회사가 우리 옷 사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 아니냐 뭐 이랬는데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잉 소비가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라는 얘기죠. 자기 기업 이미지를 그렇게 높인 건데 우리 대신 우리 제품은 오래 쓸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이다. 그러니까 적게 쓰되 오래 쓰는 우리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옷 수리 수선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된 옷을 버리지 마라.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회사가 정말 장사가 잘 될까? 근데 소비자들이 반응해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 좀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리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전에만 해도 그냥 그런 게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유니레버 같은 기업도 뭐 물 절약하는 거 해서 성공 기업을 하고 있고, 뭐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다 이렇게 지금 ESG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되게 ESG 하면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아니면 뭐 규제, 압박으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왕할 거면 즐기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온다면 이 안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해 가지고 자기 사업 모델로 가져간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좀 참고하시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하면 그냥 좋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거.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CSR 얘기죠. 사회적 책임 활동은 되게 이런 거였잖아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복잡합니다만은 이익을 내고 이익 낸 것 중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서 기업의 평판을 좀 관리하는 그게 CSR이잖아요. 근데 ESG의 차이점은 지금 얘기되는 ESG 차이점이 이겁니다. 그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 공급 체인 가치 사슬 안에 다 ESG를 넣으라는 겁니다. 원료를 구매하고 제조하고 유통시키고 프로모션하고 이 모든 과정에 ESG의 가치가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장기 가치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주자본주의 얘기할 때 그 월가에서 막 시위가 일어나고 했던 이유는 기업들이 단기 가치 중심으로 막 단기간 내에 주가를 올리고 막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 심화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ESG를 전 전략과 경영 전반에 넣어서 장기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경영이 가야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된다. 지금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드레스 코드다. ESG는.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 드레스 코드는 뭡니까? 파티 갈 때 이렇게 정장 갖추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SG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하기 좀 어려워질 거고, 자금 조달할 때 불리한 환경에 처할 거고, 뭐 하물며 M&A 시장에 내 기업을 내놨을 때도 이제는 사는 쪽에서 이 기업이 ESG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렇게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금융기관에서 돈 빌릴 때 이제는 다 봐요. 다 보거든요. 그 보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처럼 여기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드렸죠. 땡겨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워낙 환경 이슈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흐름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업이 어떻게든 뭐 돈 많이 벌고 합법적 범위 안에서 돈 많이 벌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다. 이게 오래된 얘기죠. 1970년에 나온 밀턴 프리드만의 독트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쭉 운영되어 온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슈들이 막 번지면서 여러분 이제 기업 하시고 뭐 저도 경영진 해봤지만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기업에 대한 지금 그 신뢰도가 좋지 않아요. 이런 흐름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좀 억울할 수 있죠. 이게 글로벌리 기업 신뢰도가 좋지 않고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어찌됐건 일반인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나 그다음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근무하는 기업의 경영진을 평가하라고 한 그 글로벌 조사를 보면 한국이 하위권이에요. 뭐 여러 이슈, 그 이슈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주익만 극대화하는 거 그만하고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다 존중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하자. 근데 이게 들어보면 이거 시민단체가 얘기한 걸까? 뭐 좌파단체가 얘기한 걸까? 그게 아닙니다. 2019년 가을에 하반기에 미국의 우리 전경련 같은 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뭐 그다음에 애플의 팀 쿡, 여러분들 아시는 소위 유명한 그 글로벌 CEO들 다 들어있는데 181명이 미국 전경련이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성명이 좀 긴데 핵심은 뭐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근로자에 투자하고 거래기업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하고 지역사회 지원하고 주주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치 창출하다. 여러분 이 5가지 보시면 뭐 좀 이렇게 뭐가 굉장히 다르다. 옛날을 생각하고 다르네.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주주가 1등이었어요. 주주가 1등. 근데 지금 어떻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맨 마지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주를 위해서 뭐 단기이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주주를 위해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자.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ESG인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아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는 주주자본주의 끝낼 때가 됐다. 트럼프는 항상 보니까 주식시장만 신경 쓰더라. 여러분들한테 신경 안 쓰고.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이제 그런 거 그만하자 해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들어가고 ESG 관련 정책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드레스 코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입으면 안 되는 옷이 된 거죠. 왜 그러냐?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이 얘기를 다 들으시면 한 6가지, 7가지 연이 있으면 이건 정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뭐 당장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을 두고 차분차분 해 나가야 되겠구나 거를 이제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 투자자예요. 물론 이제 비상장사의 경우는 지금 뭐 큰 이 이슈는 없겠죠. 하지만 그 다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상장사의 경우는 투자자들이 ESG를 뭐 비재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안전이고 환경인데 궁극적으로 ESG가 재무 리스크고 투자 리스크라고 보는 겁니다. ESG가 문제가 생기면 기업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한화가 분산탄이라는 걸 제조했잖아요. 이게 분산탄은 하늘에 탁 뜨면 뭐 저도 그 잘못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특정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이 투자 못하겠다 해가지고 유럽 연금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손 들었어요. 팔았습니다. 우리 ESG 하기 위해서 판다. 그래서 그 분산탄 사업 팔아버렸습니다.
막 주가가 확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리스크가 생기면 기업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 기업한테 투자했는데 ESG 리스크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기업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리 핑크가 이제 유명한 분인데 블랙록이라는 글로벌 자산운용 1위입니다. 8.5조 달러니까 8천조, 9천조 엄청난 돈을 부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작년 올해부터 쭉 투자 그 기업들한테 서한을 내요. 그래서 탄소 중립 계획 공개해라. 그다음에 그게 장기가 전략이 어떻게 반영했고 이 사회가 검토를 어떻게 진행해 줬는지 공시해라. 그 공시하는 수단이 지금은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잖아요. 그 한국 뭐 대기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넣어라. 포용성 강화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후 관련 리스크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경영진 책임 묻겠다. 묻겠다는 게 이겁니다. 이제 뭐 경영진 연임할 때 주주 반대 아니면은 유보 의견을 낸다든가 특히 사회이사들이 봤을 때 ESG 전문가 아니다. 뭐 좀 의사결정한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주총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기업이. 우리나라 웬만한 큰 기업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록이.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블랙록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런 움직임들이 상장사에 투자하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크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책임투자 원칙이 있어요. 할 때 환경사회 지배구조 보겠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로 많이 들어보셨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데 이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ESG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내년까지 전체 투자 중 반절을 ESG 투자로 하겠다. 그러니까 상장사의 경우는 이 ESG가 우수한 기업으로 되지 않으면 이제 여기저기 기금들에서 다 빼는 겁니다. 근데 기관 투자가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는 주주가 회사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상장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압박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된 거죠. 상장사 입장에서는 주가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ESG 잘 못하면 뭐 이런 국민연금 빠지고 다 빠지면 주주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제일 기업들 입장에서는 CEO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다가올 거예요. 당장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ESG 행동주의란 말을 해요. 전에 여러분 행동주의 하면 그 써버린 SK를 상대로 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주가 팍 튀어서 팔고 빠진 행동주의 보통 그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ESG 행동주의는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ESG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보다가 들어가서 딱 보고 단기간에 뭐 주가를 올려서 빠지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선한 행동주의죠. 이거 좀 고치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립시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이런 움직임, 그걸 ESG 행동주의. 그래서 장기적 주주 이익을 실현하는 요소로. 근데 이제 문제는 하시면 여러분들 경영하시고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주주익 극대화만을 얘기할 때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러니까 한 명의 주주를 대상으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이 좀 어떻게 보면 심플했는데 이해관계자를 다 주인으로 보면 주인이 여러 명인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논의가 많이 앞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해 갈 건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단기 이익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측정할 수 있고 1, 2년 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CEO가 나는 장기 주주 가치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리고 그분 임기 끝난 다음에 일인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말은 되게 미사여구인데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투자자 압박이 상장사는 투자자 압박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가가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데 이제 상장이 아니더라도 왜 이게 이제 점점 비상장도 중요해지냐면 금융이 예를 들어서 적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날씨 더운 곳 적도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 문제가 있을 땐 대출 안 하겠다. 그리고
요즘 이거 많이 하죠. 여신 대출이나 지급 보증할 때 ESG 평가하겠다. 특히 탈석탄에서 이제 이쪽은 지원 안 하겠다. 그리고 이게 22가 유럽 중앙은행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업 회사채 매입을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회사채 매입을 해주거든요. 그때도 환경에 투자되는 녹색 채권만 매입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할까요?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금융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뭐 가뭄 때문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공장이 침수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아니면 요즘 이번처럼 팬데믹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런 큰 리스크가 터지면 성장도 둔해지고 기업들의 재무적 손실도 오고 고용도 줄고 이번에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가계자산을 떨어뜨리는 금융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기후변화로 리먼 사태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얼마 전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을 어떤 기업에 빌려줬는데 ESG 평가가 나쁜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그 기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압박들이 올 겁니다. 돈 빌려준 기업들이 ESG를 잘 하는지, 그리고 점수가 나쁜 기업들한테는 회수 계획을 짠다든가, 특히 신규 대출할 때는 엄격하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빌려줄지 말지, 빌려준다면 금리 수준을 높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장 비상장을 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 부분은 중소 중견기업도 이게 그렇다고 당장 가셔야되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1, 2년, 2, 3년 안에 금융기관이 워낙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기업부터 그렇게 적용하겠지만 결국 크게 보면 금융에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뭐 정부 규제가 생기는 것들은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뭐 파리기후협약 크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기후변화 관련된 재무금융정보 공시를 지금 금융기관부터 시작하는데 기업들까지 하라는 이게 이제 TFCD라는 국제 규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틀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탄소중립선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은 탄소를 아예 발생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발생시키는 양과 흡수하는 양을 똑같이 해서 네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중국은 지금 뭐 준비가 덜 돼서 이제 10년 정도 지금 봐줬습니다. 2060년. 이런 큰 흐름들이 이제 규제로 다가오면서 어떤 변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냐면은 지금 이제 이 공시가 이제 지속강행 경영 보고 지금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이제 많이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와 별도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매년 공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뭐 들어가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제 그렇게 공시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하는 거를 2025년부터 30년 사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화하겠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너무 늦다. 좀 땡기자 그래서 뭐 2023년으로 땡기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되면 전체 코스피 상장사. 그래서 공시의 기준을 주고 그 공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코스피 상장사 주로 얘기네.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비상장사나 지금 공공 부분도 이미 지금 ESG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상장사 쪽으로도 시간이 이것보다 느리겠지만 이제 얘기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특히 조달청에 이제 조달 비딩에 들어가시면 ESG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조달청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상장 비상장 가리지 않고 조달청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제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은 그렇게 어떻게든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같이 경쟁하시려면 ESG 서류 안에 ESG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 뭐 ESG 얘기하는데 막 평가 지표만 600가지가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여기서는 굉장히 A 받았는데 절로 가면 C 받고 뭐 지금 막 복잡해요. 그래서 그 표준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어제 산자부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KESG 만들자 해서 어제 그 뭐죠? 작업을 위한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뭐 정보 공개를 얼마마다 할 건지 환경은 주로 볼게 재생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뭐 사회 그럼 사회는 뭘 볼까? 정규직 비율이 얼마인지 최근 3년간 산업재율이 얼마일까? 그다음에 지배구조는 이 사회 내 여성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내부의 뭐 비위 발생건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어제 우리나라에서 표준적으로 볼 것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산업자원부 좀 들어가 보시면 그 KESG 항목 한 3페이지 정도로 어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되게 이제 정부에서 기업들이 좀 표준적으로 이걸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를 어제 산업자원부가 보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거고 지금 주로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중소기업부일 텐데 중소기업부도 지금 ESG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비슷한 맥락이라서 그냥 이렇게 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내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어떤 변화? 근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부터 이미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은 환경, 노동, 사회, 인권, 반부패 정보공세를 의무화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 뭐 자기들끼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EU 내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한 한국 기업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EU 입법안에도 나오지만 EU 기업과 거래가 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들도 여기 보시면은 인권, 환경 침해하는 활동 보고 이거를 해야 공급망에 들어오는 EU에 들어오는 제품에 공급망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그게 규모가 크든 작든 다 보겠다. 위반할 때는 벌금이나 피해 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분기에 법률 초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우리랑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 지금 무역협회에서 또 우리나라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죠 지금. 이거 하면 일일이 어떻게 다 공급 체인에 들어있는 기업들 체크하냐. 이 자발적으로 가자. 그런데 지금 저희 목소리가 제가 볼 때는 반영 잘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큰 흐름이고 앞서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EU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뒤늦게 시동이 걸린 거죠. 지금은 자율 공시인데 지금 바이든 출범 이후에 ESG 공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아마 EU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세계적 룰이 되는 거죠. 미국에 들어오고 유럽에 들어오는 제품의 공급망에 들어있는 모든 기업들은 다 ESG 순수를 공시해라. 그러면 그게 게임 끝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수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돈 빌릴 때 이슈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글로벌 사회니까 지금 최소한 수출 과정에 인발부돼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그걸 다 입증해 줘야 되는 그 책임이 생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용평가사들도 전에는 ESG 잘 안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지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뭐 S&P 글로벌 이게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그 ESG 평가하는 사업 그 회사들을 막 열심히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신용평가 현재 하는 신용평가의 30% 정도의 비중으로 여기는 25% ESG를 이미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평가를 받는 A든 B든 C든 받는 기업들이 이 비중이 이제 높아지겠죠, 점점. 그렇게 되면은 신용평가 받을 때 ESG가 중요한 변수로 왜 그러냐면은요, 똑같은 이 시험평가도 거긴 또 똑같은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돈 빌려줬을 때 이 기업이 ESG를 잘못 지켜서 잘못되면 부실화되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신용평가는 뭔가요? 기업들이 디폴트 리스크잖아요. 부도날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신용평가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하면 신용평가 리스크, 그 디폴트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최근에 S&P 글로벌이 유럽과 북미, 중국 지역에 있는 15개 석유 가스 회사를 신용등급 감시다. 왜? 여기는 탄소 배출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뭐 이러면 잘했어요. 조달금리 올라가고
이런 것부터 영향이 이제 재무적으로 쭉 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ESG 리스크는 비재무 리스크가 아니라 재무 리스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대표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거든요. 뭐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환경, 사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해서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여기 똑같아요. 평가 한국 기업들 평가한 거 보면 아까 제가 기업 지배 구조원에서 한 거 보면 S가 없었잖아요. 나머지 B부터가 68%, 10개 중 7개는 합격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똑같아요. 리더 그룹 AA, AA 받은 게 한 1%, 평균 정도 수준에 있는 게 29%, 레거드, 그러니까 합격자, 불합격자죠. 뒤쳐져 있는 들이 70%. 기업 지배 구조원이 68%였잖아요. 70% 똑같죠. 10개 중 7개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불합격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불합격이 계속 불합격은 아니죠. 이제 깨닫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저렇게 나가거든요. 막 위원회 만들고 막 지금 하는 거예요. 급해졌죠. 그다음에 다국적 대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더 공식적으로 가지 않을까 보는데 애플이 이제 공급망에 들어있는 기업들한테 환경하고 사회평가 실시하겠다. 재계약 기준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폐기물, 노동 인권 다 보겠다. 이게 공식적 발표를 했고 BMW는 알리백, 내가 쓰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협력업체도 그렇게 해라. 또 그렇게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지금 BMW가 납품업체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똑같습니다. ESG 평가 결과를 요구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국내 거래 기업들도 지금 국내 기업들도 지금 이런 회사들하고 좀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국내 중소기업에도 요청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은 주로 자동차인데 확산되지 않겠어요? 확산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당장 자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자사 제품에 ESG를 준수하는 그 부품들이 들어오는지 공급망 전체 과정이 잘 준수되는지를 이제는 보겠다 그러기 때문에 끝단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공급망 실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율촌 세미나에 갔다가 들어서 중요한 것만 요약한 건데요. 소송 리스크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지금 ESG 관련 법적 분쟁이 미국에서는 지금 막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유형을 보면 정보를 오류, 잘못 기재하거나 빠뜨리거나 또 불정실하게 공시하거나 뭐 이런 불법 행위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기업이 그린리스트라고 이렇게 해서 마치 공인된 것처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자사가 만드는 그냥 용어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오인시켰다는 거죠. 뭐 제3자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특히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이제 화석연료 기업에 대출한 뭐 은행들을 한다든가 이건 시민단체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인데 이렇게 고객들이 은행을 선택할 때 ESG를 중시하는 은행을 선택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뭐 MZ 세대라고 젊은 세대들은 뭐 돈을 어떻게 벌든지 많이 벌어서 우리 월급 많이 주는 회사 그런 회사보다는 그 조사를 보면 내가 ESG를 막 존중하는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 그런 회사 다니고 좀 덜 받더라도 그리고 소비할 때도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회사의 제품을 사고 뭐 거기에서 일하고 싶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재밌는 흐름인데 이건 ESG 아니 그 MZ 세대의 흐름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쭉 확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뭐 스트리밍하는 기업이잖아요. 트윗 이런 기업들이 Justice Deposit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의 예금 운동. 그러니까 미국은 인종 이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이 소유하거나 흑인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으로 우리 예금을 옮기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다고 그러면은 뭐 젊은 세대 아니면 소비자 단체가 이 은행이 훨씬 탄소 중립이란가 이런 것들 잘하니까 우리 여기에 예금도 많이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소비자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딱 느끼면 답답하잖아요. 다 규제예요. 뭐 투자자도 규제, 금융도 규제. 근데 이걸 규제 뭐 지금은 저는 경영일수는 읽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아직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규제로만 느끼고 야 이것도 비용 많이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뭐죠 방어하는 입장에서 가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가는 기업하고의 게임에서 저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아까 우리가 뒤처지는 기업들을 레거드라고 했고 앞에 서 있는 것들 리더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리더 기업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건너뛰고요. 지금 보면 어찌됐건 지금 학자들이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에 좋은 검수들을 쭉 만든 기업들을 보니까 경영 성과 좋고 뭐 저기 장기간에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 평가도 좋고 또 투자해 보니까 투자 수익률도 좋더라. 이런 연구 결과는 지금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놓고 뭐 ESG 자료에서 성과가 좋은 거냐 아니면 경영 성과가 좋다 보니까 ESG도 하는 거냐 뭐 좀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많은 연구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은 왜 ESG를 잘하면 그 비용 부담도 많을 텐데 왜 경영 성과가 좋지 그러니까 뭐 블랙록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회복력이 빠르다. 근데 이것만은 좀 부족해요. 제 생각에도 왜 ESG를 잘하면 경영 성과가 좋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뒤져봤어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경영을 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논문을 보니까 뭐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은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 ESG라는 지속 가능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근로자라든가 고객, 거래기업, 이해관계자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 잘 일어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다음에 잘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낮은 금리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녹색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녹색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리니엄이라고 해서 그린 프리미엄의 약자인데 조달 금리가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게 진짜 녹색 채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조달 금리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여건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듭니다. 실제 조사 결과가 있어요. 해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가지고 주가 수익률이 2 내지 3%포인트 높더라고요. 그리고 리스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해관계자 말씀드린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고객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그 기업을. 이 뭐 파타고니아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고 평판이 되게 이런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ESG 잘하는 기업들이 우수한 재무적 성과를 일으키더라. 이런 연구가 한두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많이 연구가 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지만 경영을 하신 입장에서 보면 뭐 좀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추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쨌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돈이 몰리는 쪽에 있는 게 비즈니스 여건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린 뉴딜, 뉴딜 뭐 여기저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자금 다 이쪽에 몰리고 있어요. 이쪽에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맥킨지가 만든 건데 지금 그 관점이에요. 다 규제로만 보는데 그거 아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ESG가 가치를 창출한다. 그 5가지 방법 내가 좀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맥킨지가 전 세계를 조사해서 첫 번째 새로운 시장 진입이나 기존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돈이 이쪽에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예를 보면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대규모 인프라 공사 발주하면서 ESG 점수가 높은 기업한테 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조달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조달 시장에서도 ESG가 점수가 나쁜 기업보다는 좋은 기업이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조달을 하시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신뢰도가 생기기 때문에 또 민간 거래할 때도 유리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유니레버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는 기업으로 물을 덜 쓰는 식기세척 세제 선라이트입니다. 써보진 않았는데 이게 막 호평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이 지금 그거예요. 이거 잘하면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회사 제품이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 다른 제품까지 덩달아 잘 팔리는 거예요. 요즘 뭐 그거 있잖아요. 역주행이라고. 노래가 옛날 게 유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니레버가 여기에서 대박이 났어요. 꼭 대표적인 ESG 기업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낮추는 거죠. 사실 여러분 ESG 막 비용 부담 느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비용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물 절약하고 특히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페덱스가 그 배달하는 데잖아요. 글로벌 딜리버리 하는 데인데 수송 차량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교체했더니 한 20% 교체해 보니까 이게 돈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10리터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에너지 절감이 돼서 수지가 좋아졌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력 있는 인재들이나 이런 인재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ES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주가 수익률이 다른 기업보다 이력이 높게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ES 경영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창출하더라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맥킨지가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선택사항 아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쭉 들어보시면은 뭐 이게 흐름이 그냥 그렇게 간단한 흐름은 아니구나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ESG 고려 안 한다면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파괴되고 심지어 생존 가능성까지 위협받을 조금만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강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ESG는 이익 낸 다음에 그 이익 낸 돈으로 그냥 뭐 평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력과 지배구조가 완전하게 통합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는 기업들 제가 파타고니아 말씀드렸고 유니레몬, 립트는 그 티백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그 유명해요. 그 티백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할 때 이 열대 삼림을 자꾸 훼손한다는 게 있으니까 그걸 직접 인도네시아에 날아가서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 소싱을 다 바꿨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은 이건 뭐 너무 다 중요하겠죠. 투자자 요구가 있고 해외 규제가 있고 또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투자가 철회되고 또 M&A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상장 기업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공시 일정이 있고 그래서 코스닥으로도 이제 확장 적용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상장 비상장 거리지 않고 금융기관 차입에 영향이 온다. 앞으로 ESG가 좋지 않으면 대출이 축소되거나 안 빌려주거나 높은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조달 시장에서도 이제 ESG 점수가 높은 기업들이 더 유리해질 거다. 그다음에 EU 같은데 만약 미국도 가세하게 되면 적어도 수출하는 제품에 공급망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도요타든 삼성전자든 요구하는데 못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탈락시키겠죠. 그러니까 그 큰 흐름 속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뭐 탄소국경 조정세는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무역 장벽이 생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뭐 내년 뭐 이렇게 가시화되지는 않겠지만 5년, 10년 길게 보시면 이거는 막 떠들썩하다가 잠잠해질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쭉 점점 구체화될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이건 CSR은 이런 식이었는데 ESG는 재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 가치사슬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이 부분은 뭐 복잡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이제 딜로이트가 이렇게 봤는데 산업별로 다 영향이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통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공급망에서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친환경 제품을 소싱하는지, 뭐 건설업에 가면은 안전은 어떤지, 그 산업별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 분석이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지표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그 SASB라는 그 기구에서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회계 무슨 위원회인데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지표 중에서 나한테 적용되는 중요한 게 뭘까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도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머티리얼리티 매트릭스 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봐가지고 체크해 보면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속한 산업에서 내가 속한 그 산업의 기업이 이게 중요하겠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딜로이트가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거는 혹시 최근에 나왔어요. 딜로이트가 국내외 비재무 평가 종합 분석을 통한 산업별 우선순위 이슈. 그래서 이거 한번 혹시 뭐 지금 자료 쇼하시면 내가 속한 산업에서 뭐가 중요할까? 이거를 좀 감잡으실 수 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만 문제는 여러분 이게 이제 삼성전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아직은 있죠. 초기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도대체 기업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뭐 평가도 일관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A 좋은데 저기 가면 C 왔고. 뭐 너무 아직은 혼선. 그다음에 정보도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정보가 많은 대기업들은 좋게 평가받고 정보가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은 억울하죠. 막 그 정보의 편차 때문에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내용과 항목 형식 기업마다 다 달라서요. 뭐 일반인들은 기업 간의 비교도 어렵고 또 작년에 한 거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서 일관성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거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5년 내지 10년 걸릴 건데 표준화하자. 우리 재무제표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자산, 부채,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러면 영업수익, 비용 다 항목별로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복잡해서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계량화 시켰어요. 세계경제 포럼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에 들어가면 급여, 남녀 인종 간 급여 비율, 뭐 연령별, 성별, 근로자 구성, 그다음에 최저임금 대비 뭐 초임 비율, CEO 중위 연봉 대비 CEO 연봉 비율. 이거는 모든 기업이 다 지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 안에 넣자. 그러면 내가 우리 기업이 2년 전에 하고 3년 전에 하고 올해 한 거를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를 밖에서 비교할 수 있고 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과 C라는 기업들이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는 뭐냐면 가급적 다 정량화해서 재무제표 안에 넣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속가능 경영으로 한번 거의 못 보셨죠? 저도 이거 책 쓰면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 두껍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고 되게 잘하고 있다만 쓰기 때문에 분별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재무제표 안에 넣자는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그것이 첫 단추가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지금 그 표준화된 지표를 만들었는데 60개 글로벌 대기업이 우리 이거 쓰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또 다른 5대 기관들이 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IFRS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재무제표를 이렇게 룰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구죠. 거기서도 작업이 들어갔어요. 이 재무제표 안에서 어떻게 ESG를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기관들이 지금 달라붙었다는 건 뭐죠? 국제적 표준의 룰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국제적 표준 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재부 그 자문회의 한번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룰이 만들어지기 전에 논의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논의 과정에 들어가서 우리 현실에 적합지 않은 것들은 걸러내고 뭐 유예시키고 하는 논의를 해줘야 된다. 왜? 이게 이제 국제 룰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모든 나라가 다 지키자. 이렇게 되잖아요. 안 지키면 자본시장에서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지속가능 경영 우리 정부의 그 의무화 일정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길게 보면 재무제표 안에서 그 숫자들을 다 이렇게 명시해서 내야 되는 특히 상장기업들은 상장기업이 그렇게 가면 또 비상장기업들은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이 5년에서 10년 안에 올 수 있다. 네. 결국은 이거는 그래서 제가 큰 흐름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냥 이미 이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글로벌 무대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도 뭐 이렇게 지금 이미 아까 내년까지 50%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ESG. 이런 것들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도급 거래, 뭐 제품 안전, 뭐 쭉 국민연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땡큐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현장에서 경영하시다 보면은 우리 기업에만 독특한 내부 요인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외부적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근데 이 ESG 흐름은 이런 면에서 비재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무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하시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게 제 느낌이어서 그런 이제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세부적인 거는 이제 각 기업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라든가 여신심사할 때도 이미 그런 툴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산업에는 E가 더 중요한데 어떤 산업은 S가 더 중요하고 또 그 항목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중치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몇 년 전엔 이게 더 중요했는데 이게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가하는 기관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교하게 갈 거다라고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해왔고 또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너무 정확한 말씀이고 그렇게 제도가 운영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예.